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강의 제4부 중에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보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양자역학의 발전에 최대로 공헌한 사람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의 비판과 도전이 없었다면 양자역학의 발전은 더뎠을 것이다. 여기서는 양자역학의 해석과 거기에 포함된 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불확정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국소성의 의미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아가 말한 대로 아인슈타인이 비록 틀리긴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도전을 할 때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국소성의 의미를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러려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점이 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차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불확정성 원리를 이론에 적용시키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고전역학의 기본 공식을 우리가 뉴턴역학이라지만 그 뉴턴역학은 물리학자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수식을 변환시키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고전역학의 공식에다가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하면은 그들의 양자역학 기본 공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고전역학이 양자역학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은 큰 틀 중에서 일부에 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철학적 의미를 가리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불확정성 원리, 그 다음에 상부성 원리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은 위치 불확정도와 운동량의 불확정도를 곱하면은 2분의 2 h바라는 어떤 양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보통 입자의 운동량, 그 운동량은 뭐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라 그러니까 만약 운동량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운동량이라는 말 대신 속도라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측정과 고유 상태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고유 상태는 제가 2부에 설명을 드렸죠. 양자역학에서 모든 측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상대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내가 측정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측정을 어떤 수학적 연산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산자가 바로 측정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대문자 X바, 그 밑에 줄거 없기 때문에 X바라 보는데, X바와 그다음에 운동량 P바를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연산자로 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현되겠죠. 예를 들면 어떤 상태가 있는데 거기 위치를 측정 X를 하고 나면 X라는 입자 위치를 얻고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 운동량을 측정하는 P바를 가해주면, 그죠? 상태를 가지면 이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고 운동량에 해당하는 값 P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연산자 X와 P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거든요. 거기에 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환자라 부르는데 X와 P를 큰 가로로 묶어두면 어떤 뜻이냐면 X 곱하기 P 빼기 P 곱하기 X. 이것은 거기에 나온 대로 IH 바라 그러는 그런 값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자각적으로. 이건 무슨 뜻이냐? XP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X가 왼쪽에 있고 P가 오른쪽에 있죠. 근데 상태는 아까 어디에서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즉시 이건 뭐냐면 운동량을 먼저 측정하게 되는 거죠. 운동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 위치를 측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 PX는 어떻게 되나요? X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치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 운동량 P를 측정한다는 거 되죠. 근데 X 빼기 PX가 0이라면 뭐 XP를 측정하나 PX를 측정하나 값은 같겠지만 그 0 아니죠. 그게 이퀄 IH바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위치와 운동량을 측정하는 순서를 바꾸면 측정 결과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즉 측정의 계를 교란시킨다는 뜻을 말하죠. 그러니까 운동량을 먼저 측정하고 위치로 측정을 하면은 어떤 값이 갖게 되는데 반대로 위치를 먼저 측정하고 운동량을 측정하게 되면 상태가 달라지니까 측정의 계를 교란시킨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그 XP의 교환자가 값이 IH바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식에서 바로 불확정성 원리가 되는 친숙한 식, 그러니까 델타 P 곱하기 델타 X가 2분의 H바라는 것을 그냥 곧바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교환자 XP를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는 대상에서 측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 걔가 반드시 교란된다는 것을 뜻하니까 관찰자가 측정한 것은 측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자 X와 P가 IH바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불확정성 원리의 다른 표현이라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또 제1양자화 조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제1양자화 조건이라면은 입자와 위치와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똑똑 떨어진 것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1양자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한위를 가리키는 말로서 입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됐다는 것은 입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에너지가 변할 때 불연속적인 값을 가니까 1이라는 값에서 그 다음 값을 가질 때는 꽁쭉 뛰겠죠. 그걸 우리가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양자 도약이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깨달음을 말할 때 점수냐 도녀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깨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깨치느냐인데 적어도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양자의 도약을 보면 물질계에서는 어떤 변화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꽁쭉 뛰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런 양자 도약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마도 인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깨침도 도노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와 상보성 원리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인슈타인은 EPR 파라독스에서 불확정성 원리를 인정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측정을 하게 되면 교란시키니까 측정 없이 자기가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방법을 고안해내고 물리량은 측정 없이도 실제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즉 사물의 실제성을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입자가 분리됐다고 가정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일 정류 아스펙의 심에서 보면은 분리성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분리성이 잘못됐다는 게 그게 잘못된 가정이란 말은 정말 너무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확신하잖아요. 다 분리돼 있죠, 우리가 다 볼 때. 그러니까 분리성을 뒷받침하는 물리 현상의 국소성은 고전 물리학이든 현대 물리학이든 상관없이 물리학의 기본 바탕을 이룬 장의 개념이 탄생한 배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소성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소성 때문에 우리가 분리성을 말할 수 있는 건데, 국소성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일하는 일은 요 근방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먼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게 국소성이거든요. 국소성 때문에 분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파동함수의 즉각적인 붕괴를 가리켜서 유령과 같은 작용이라고 비난했는데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장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은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데 마당이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이 배경을 이해하면 파동함수의 붕괴가 뜻하는 비국소성의 의미를 아마 거의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국소성과 장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은 마이클 파라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돼요. 따라서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물리학 수식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떤 어려움을 가졌는지, 이 사람이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한번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조금 무릎을 바꿔갖고 이 사람 전자기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한번 지구와 태양과 관계에 대해서 한번 파라데이가 가진 생각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파라데이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태양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구가 거기에 태양이 있는지 알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인가. 만일 태양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지구는 어떻게 그걸 알고 즉각적으로 힘이 안 좋아지니까 직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은 전자기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전자기면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무릎은 바로 전자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 그 파라데이가 생각한 것을 제가 중력장으로 바꿔온 건데 이 문제를 패러데이는 장의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기 그림에 보이다시피 왼쪽이 자석이고 오른쪽이 전기거든요. 왼쪽에는 N극과 S극이 있는데 거기에 그 라인대로 작은 자석이 있으면은 그 라인대로 또 작은 자석도 N과 S가 N극은 N극에 밀고 S극은 당기기 때문에 그 파란 라인대로 쫙 작은 자석들이 배열을 하게 돼요.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데다가 플러스 전기를 두게 되면 그 빨간 라인대로 화살표대로 플러스 전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전기와 자력이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력과 전기력이 작용하는 모양을 보면 공간의 각점에서 힘의 방향과 크게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파라데이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지금 왼쪽을 위에 자석이 있으니까 생각하죠. 왼쪽에 있는 제 위에 있는 저 자석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엔 자석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N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되고 S가 이렇게 되도록 힘을 받고 방향을 받도록 자기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오른쪽 그림에서 전기력도 이렇게 되지만 즉 전기력과 자기력이 작용하는 모양을 보면 공간의 각점에서 힘의 방향과 크기가 결정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그림은 뭐냐면 플러스 전기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다 밀어내죠. 그러니까 각 공간의 각점마다 밀어내는 힘을 준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으면 플러스 전기를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힘을 전하는 공간은 단순한 텅텅 빈 허공이 아니라 공간의 각점이 힘을 전하는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거니까 그 공간을 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데이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전기장과 자기작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기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 장의 개념은 중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력의 장의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그 중력장을 만들었는데 자, 거기 그림을 보면 어떤가요? 태양이 놓였으니까 태양이 있는 평평한 평면이 쏙 오목하게 들어갔죠.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지구는 오목한 공간을 따라서 공간이 구부러졌기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듯이 지구는 멀리 떨어진 태양으로부터 직접 만유인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주변의 공간이 온폭 들어가서 이렇게 돌게 됐기 때문에 돈다는 겁니다. 이게 중력장의 개념이에요. 지구 주변의 공간의 성질에 따라 태양주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하여 합쳐지거나 반대로 붕괴하면 태양의 중력이 변하고 그 결과 지구의 궤도도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구에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반드시 태양과 지구 사이 공간이 변하고 그 변화가 계속 전파되는 결과 지구의 궤도가 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양과 지구라면 대개 태양에 있었던 변화가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뒤에 그 영향이 받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빛이나 전자기는 전자기적인 변화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파동이거든요. 중력장의 변화도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데 그걸 중력파라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 2016년에 건출됐어요. 전자기장과 중력장에 일어난 변화는 즉각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빛 속도로 전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리계를 물질과 힘을 전달하는 장을 다루게 해봤어요. 물질이 있고 장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은 일종의 공간이지만 텅 빈 공간 달리 힘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본 건데, 여기서 제가 참고로 제 강의와 직접 관계 없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중력장과 전기장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력장과 전기장은 시공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전기장은 시공간이 어떤 점에다가 전기를 입자가 두면은 그 주변 공간에 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공간에다. 근데 전기장이 사라져도 시공간 존재하죠. 근데 중력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장은 그 자체가 시공간입니다, 그냥. 네. 다시 말해 시공간과 중력장은 같은 건데, 이게 바로 일본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물리계를 물질과 장으로 나누어 생각한 건 달리, 현대 물리학의 양자장론에서는 모든 물리적 존재를 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입자는 뭐냐면은 장이 양자화된 것으로 본다. 양자화됐다는 말은 덩어리로 됐다는 뜻이죠. 힘의 장, 이건 고전 물리학이랑 마찬가지인데, 중력장, 전기장, 강력, 또 양력을 매개하는 이런 힘을 나타내는 장이 있습니다. 그걸 힘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나 뉴트론이나 쿼크 등 소립자는 고전역학에서는 그냥 입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다 장이에요. 그 물질장이거든요. 그 물질장이란 전자와 같은 소립자도 시공간의 각 점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어떤 장, 여기서 제가 그리스 문자로 사이 xt로 나타냈는데, 그 장이와 사이 x는 같은 말이에요. 그 사이 xt로 기술하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자장에서 도입하는 물질장 사이 xt는 양자역학의 파동함수를 기본적인 물리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xt에서 정의된, 그러니까 x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 t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정의된 장 사이 xt의 변화는 xt와 무한히 가까이 있는 장 x 플러스 델타 x와 t 플러스 델타 t에 정의된 장 사이의 성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점에서 사이라고 부르는 어떤 장이 있는데, 요곳에 변화가 있으려면 그거는 바로 근처에 있는 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결정되는 것이, 먼 데 있는 것에 의해서 변화가 즉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멀리 떨어진 것의 성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한히 가까이 있는 장의 성질에 의해서 그 성질이 결정되는 장을 국소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양자장론은, 이걸 우리가 국소장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만든 이론 중에 가장 정확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국소장 이론으로 계산한 값은 전자의 경우에 그 G 팩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G 팩터라는 값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 실험적으로 계산한 것은 오차이가 10의 마이너스 13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10의 마이너스 13에 해당하는 정도 오차라 그러면 얼마만큼 정확한지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드리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오차가 10의 마이너스 13이란 말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보면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과 실험으로 측정한 값이 1cm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않습니까? 얼마나 정밀합니까? 그렇다면 장의 국소성은 믿을만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의 국소성이란 말은, 이 장에서 여기 있는 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는 관계없이 요 근처에 있는 것이 변할 때 덩달아 변한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이 변할 때도 물론 변하긴 해요. 그럼 왜냐면 변하는 게 시간이 전달돼 갖고 빛 속도만큼 전달된 다음에 여기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장론의 탄생 전에도 학자들은 물리현상의 국소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관찰과 더불어 전 공간에 퍼져있던 파동함수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입자가 나타나는 해석을 어떻게 이 국소장 이론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국소장 이론의 정밀성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인슈타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도몽상에 빠져 있다고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반야를 기리라고 하는데, 반야가 없는 사람이 자신이 전도몽상에 빠졌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과학을 알면 반야가 없어도 반야심경을 비롯해
불경에 수긍하게 되는 일이 많게 되고 신의 행정 이치를 믿고 수행에 더욱 힘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불확정 원리는 측정의 대상을 교란시키므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왜 유인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분리성도 그렇습니다. 바로 분리성이 있다면 실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2부 7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눈에는 분리성이 분명해요. 근데 양자 얽힘을 통해서 분리성은 잘못이라고 하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전도몽상에 빠졌다는 말이 맞겠구나 하고 머리를 끄덕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반야를 닦아서 진실을 직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과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분리성이 없다면 실제성도 없는 걸까? 이 문제는 제9강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8강에서는 양자역학이 사물의 어떤 특성을 몰라서 실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